안녕하세요. 인문여행 작가 오동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부터 미술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술사, 재미있습니다.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은 사실 제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최대한 쉽고 그다음에 재미난 내용을 끄집어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집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미술 이론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아주 과거의 그 상황을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뭐 변치 않게 미술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들고 나온 그 이집트의 유물이 뒤에 보이시는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입니다. 이 용도는 뭘까요? 왜 저렇게 멋있게 만들었을까? 이집트야말로 정말 상징이 가득합니다. 구석구석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상징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마스크, 투탕카멘의 미라에 탁 쓰였던 그 마스크인데요. 황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이집트에 아주 오래전에 황금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집트 동쪽에 너무 많이 나와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래보다 많은 것이 황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집트에는 정말 황금으로 되어 있는 유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어쨌든 독을 당하지 않은 유일한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저 황금 마스크를 보려고 이집트로 사람들이 가죠. 저 황금 마스크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그 상징이 있습니다. 신, 가장 높은 신을 이제 태양신이라고 합니다. 태양신 라. 태양신 라의 살은 황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황금은 신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파란색은 신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이 청금석이죠. 청금석. 그래서 지금 마스크에 보이는 노란색 금을 제외하고 파란색은 청금석입니다. 이집트의 사막인데 돌이 많이 나올까요? 나오기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귀한 것들은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 특히 청금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옛날 저 마스크가 약 한 3,3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 수입을 해왔죠. 그리고 보면 좀 특이하죠. 이렇게 수염이 나와 있습니다. 수염. 진짜 수염일까요? 가짜 수염입니다. 다 가짜 수염을 달고 이거 신과 같은 권위를 나타내고자 했죠. 그래서 그 진짜 수염을 긴 사람도 있었겠지만 수염을 이렇게 감아서요. 이 청금석 그 수염 보관하는 그런 곳에 넣기도 했고 대부분 가짜 수염을 달았고요. 그다음 머리에 보면 동물 두 개가 보입니다. 코브라와 독수리죠. 뭐 이런 이야기들은 뒤에 가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사. 미술사는 이제 역사나 문화를 보는 아주 쉬운 방법일 수도 있고요. 또 재미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미술사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문화사라든가 아니면 역사라든가 아니면 미술사 책 첫 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오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쉽게 얘기해서 그 제단과 신전, 뭐 이집트 신전이 굉장히 많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이제 건축 문화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신상을 갖다 놓죠.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조각이라든가 입체 미술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벽화를 그립니다. 뭐 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이 신전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기도 하죠.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상형 문자로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림입니다. 벽화 자체가 전부 그림이에요.
끝도 없는 이 그림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회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장신구 이런 것들이 이제 공예품이 됐고, 그다음에 제사는 그냥 정중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가무를 같이 했죠. 그러니까 춤과 노래를 부르고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원을 하죠. 소원, 신에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들이 문학과시가 됐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을 위해서,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당대 최고의 좋은 옷을 입어서 그게 의상문화로 이제 발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음식 문화가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가장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 제사 문화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마시는 술 같은 것도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얘기해 놓고 보니 인간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재래 문화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술이 변천에 나오는 어떤 과정이 있을 텐데요. 잠시 시대별로 살펴보면, 참고로 지금 미술사는 이제 서양의 미술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양 미술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고요. 자, 시대별로 이제 보자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문명이 탄생했다는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뭐 이런 지역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겠죠. 뭐 그리스, 로마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이어져 나갔고요. 이때는 이제 만신 시대라 그래서 다신이죠. 신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때의 신은 인격신이라고 하죠. 사람의 모습을 한 신. 물론 이제 동물 모습의 신이 이집트에서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전이라든가 조각벽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그 시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세 기독교 미술 시대에 이 주문을 하는 시대죠.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이 시기는 미술사에서 그 후퇴된 시기다. 역사의 후퇴된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술을 그리는 아니면 이제 조각을 하거나 신전을 만드는 장인이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전달하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형편없이 그래도 내용만 전달이 되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노마네스크라든가 뭐 르네상스, 그 이전에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르네상스라는 시대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미술을 이제 부활을 시키죠.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1789년도에 일어나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미술의 역사가 아주 확 바뀌어버리죠. 확 바뀌어버립니다. 자,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는 미술이 주문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실이나 귀족이나 뭐 기독교에서의 그 높은 사제 계급 이런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이 귀족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이제 프랑스에서만 하더라도 4,000명 이상의 그 귀족들이 이제 죽었는데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예술가가 해방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낭만주의 합니다. 이 낭만주의가 뭐냐 하면요. 그 전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에 갇혀져 있는 이 사람들의 재주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주문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만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였는데, 낭만주의 시대, 예술가가 해방된 시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작가가 갖고 있는 생각, 개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신고전주의니 낭만주의니 뭐 아카데미즘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카데미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 그 낭만주의를 거치고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새로운 미술을 하던 젊은 사람들이 이게 반발에 의해서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파, 뭐 입체파, 그리고 더 나가서 추상주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양식, 무슨 스타일에서 무슨 주의 뭐 이런 말로 바뀌죠. 주문 시대에서 이제 판매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연결되어 온 것이죠. 이게 가장 짧게 말씀드린 미술사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집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한 신 이야기인데, 그 신들이 보면은 정말 아주 다양하죠.
특히 이집트를 저렇게 도드라지게 그 글을 썼는데 이집트는 사람의 모습을 한 신 이외에도 동물의 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 이외에 동물 아닌 어떤 추상적인 이런 것들도 그 인격화 시켜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의 어떤 이 신을 보는 모습하고 좀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집트입니다. 자, 이집트는 눈에 보이는 사물이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미술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틀을 갖다 놓고 그 아는 방식대로 만들었을까요? 이집트 미술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는 방식, 어떤 관념을 거기 집어넣고 그 관념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미술하면 정면성의 원리 또는 경직성 또 대칭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면성. 말이 좀 어렵죠. 무슨 정면성이다. 정면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몸은 이 상체 있죠, 상체. 어깨하고 골반은 정면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얼굴은 옆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은 내가 돌려 있는 방향을 보는 게 아니고 눈은 또 정면을 보고 있어요. 다리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자세를 하기는 사실 불가능하죠. 자, 골반하고 어깨가 정면이고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이 앞으로 가 있어요. 이게 정면성의 원리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작품을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다 옆으로 되어 있죠. 일반인들이 이걸 요구한 것이 아니고 왕족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미술이라는 것은 귀족들을 위한 건데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사후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집트 미술의 특징은 정면성의 원리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사후 세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 우리가 영생이란 말보다 이제 불멸이죠. 죽은 사람이 죽어서 내세에 불멸. 나중에는 또 환생을 원하는 그런 모습대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멸과 환생을 주관하는 게 이제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미술은 신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격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그 규칙,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신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기 때문이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신이 가만히 있는데 사람한테 복을 주지 않잖아요. 신도 우리가 제사를 올려서 아까 그 미술사의 시작이 고대 제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했을 때 그 제례라는 게 음식을 대접하고 춤도 추고 이렇게 좋은 거를 해드리잖아요. 신한테. 그러면 신이 우리한테 이제 복을 주는데 여러 가지 복을 주죠. 그런 이야기가 이집트 미술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들 중에 어떤 신들이 제일 유명한가? 어떤 신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집트의 초기 시대에 그 여러 수도가 있어요. 헬리오폴리스, 헬리오는 이렇게 태양의 도시라는 뜻이고요. 멤피스, 하얀 담으로 쌓여져 있다, 이런 뜻이고 한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도시의 신학이 틀립니다. 그 신관이 틀려요. 근데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것은 헬리오폴리스입니다. 보통 이제 영화 속이라든가 아니면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이야기는 다 헬리오폴리스 그 신 이야기예요. 가장 높은 신은 태양신, 여기서는 아툼이라고 하죠. 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툼인데 그 아툼은 어디서 나왔냐? 원시의 물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원시의 물은 눈이에요. 또는 누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시의 물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물에서부터 불이 나왔다거든요. 물에서 불이 나왔다.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면 이거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수화일체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제 물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태양신이 나왔는데 태양신 스스로
결혼을 해서 사실은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근데 태양신 스스로 자기 수태를 해요. 그 이집트 신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자기 수태, 자기 환생, 자기가 자기 스스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게 이제 이집트 신관의 이제 기본인데요. 자기 수태를 해서 두 신을 나타내는데 공기하고 습기와 관련된 그 자식을 태어나게 합니다. 휴. 이 바람 빠지는 소리가 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기의 신, 그 바람의 신을 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테프누트는 이제 그 습기의 신입니다. 뭐 비라든가 뭐 이런 강이라든가 이런 물과 관련된 습기의 신, 그 암사자의 모습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신이 남녀로 나눠요. 그 남성성의 신과 여성성의 신으로 나눠집니다. 기독교 문화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그 여성 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동물의 모습을 한 신들은 그 여성의 신들이 훨씬 많아요. 네, 아주 재미나게. 자, 그런데 이제 공기의 신과 이제 습기의 신이 또 자식을 또 내놓습니다. 하늘과 땅의 신을 내놔요. 하늘과 땅. 땅의 신인 계부가 있고요. 하늘의 여신인 누투가 있습니다. 자, 하늘 신이 여성성의 신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이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파라오가 죽을 때,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이죠. 파라오가 죽을 때 그 관 위에 쫙 메인으로 그려지는 그런 신이 되겠고요. 또 죽은 자들의 친구로서 죽은 자의 수호신이기도 한 누투 여신이 나오고요. 그 이 두 신 사이에 이집트 신화의 거의 대부분, 이집트 이 그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4명의 신이 나오죠. 4명의 신. 이시스, 오시리스, 네프티스, 세트.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자, 여성신이 이제 또 두 분이 이제 나왔죠. 이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알려지기로 이렇게 아누비스와 호루스 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징여행 1편에 호루스 신이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고 이집트는 호루스를 위한 호루스의 이집트라고 했던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8명의 신을 엠니아드라 그래서 8명의 주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명의 주신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신이고요. 사실상 호루스와 이 아누비스는 뭐 조연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최고의 이제 주인공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식들이 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들의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늘의 신 누투거든요. 누투는 이런 모습으로 주로 그려지기도 하죠. 이 무덤 안에 쫙 들어가면 이제 관이 놓여 있는데 관 위에 저런 식의 모습의 그림이 대칭으로 그려집니다. 하나, 둘 똑같이 있어요. 그 누투 여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매 저녁에 태양을 먹어요. 먹고 아침에 태양을 이렇게 낮춰. 하늘의 여신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늘은 파란색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현했고 별들이 총총 그려져 있고 이제 그 무덤에 그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들의 이야기라든가 신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써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요거는 이제 태초에 그 이집트 창세 신화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엎드려 뻗쳐한 누트 여신이 있고요. 그 밑에는 그 땅의 남신 계부가 있어요. 원래는 붙어 있었는데 세상을 창조하려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게 공기의 신 휴예요. 휴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재미난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저런 파피루스는 이제 죽음의 서, 사자의 서죠. 죽은 사람이 무덤에 갈 때 가져간다는 그런 책 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뒤편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이후로는 외세의 지배를 쭉 받았어요. 2000년 이상. 거대하고 엄청난 그 이집트 그 문명에서 그 쓰여져 있는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이런 시대에도 사실은 이제 이집트의 그
신전이라든가 무덤이라든가 이런 이집트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모든 사람들이 생활 패턴은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생활 패턴은 나일강이 범람하는 거에서 맞춰져 있죠. 홍수가 나는 그 120일 동안의 계절, 홍수가 잦아드는 120일 동안, 또 그다음에 완전히 마른 120일 동안,